안녕하세요. 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처럼 이제 가볍게 기사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뭐 나이키형, L자형, V자형 뭐 이런 용어들이 보입니다. 경기 회복의 형태를 이처럼 알파벳에 뭐 L이, V니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다루겠지만 뭐 U니, W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U자형 경기 순환입니다. U자형은 우리가 처음 경기 순환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계속 경기는 순환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게 U자잖아요. 그렇죠? 그걸라고 일반적인 형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천천히 하강했다가 천천히 회복되는 일반적인 경기 변동 유형일 때 U자형 경기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점 상태에서 2, 3년간 좀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통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V자형 경기순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V자형은 V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경기 하락과 그 반전이 재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즉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다가 빠르게 회복될 때 V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U자형에 비해서 수축 국면, 즉 정점에서 저점까지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확장 국면,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그 기간도 짧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나이키형 또는 나이키 커브형 경기 순환입니다. 기사에서 나온 거죠. 나이키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침체할 때는 아주 빠르게 침체를 해요. 그래서 빠르게 침체. 하지만 그 후 이제 아주 느리게 매우 완만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경기가 회복될 때 나이키형이다, 나이키 커브형 경기 순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L자형이 있는데요. L자형은 뭐냐? 경기가 이제 저점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점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거를 이제 L자를 닮았다 해서 L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장기 불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자형은 장기 불황인 경우에 경기 순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그때 당시 잃어버린 몇십 년 해가지고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막 물가 하락도 엄청 났고 디플레이션도 계속 유지돼서 막 물가를 상승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계속 하여튼 나중에 물가 얘기할 때 시간 될 때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장기 불황이 이제 L자형인 경우 장기 불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영국의 경제가 뭐 더블 딥 우려가 커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더블 딥이라는 용어는 경기 회복기에 이 더블 딥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거의 항상 나오는 편이에요.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동기부여하려고 기사 하나 더 포함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블 딥이 대략 뭐라는 거를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더블 딥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W자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침체를 하는, 그래서 W자 모양을 닮았다 해서 W자형, 더블딥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중 침체, 이중 하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저점에서 재정 완화 같은 정부의 경기 정책으로 일정 기간 이제 경기를 좀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나 투자가 별로 이렇게 증가하지 않게 되면 결국 다시 경기가 침체가 돼서 더블딥에 이제 빠져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좀 재정을 확대하면서 경기 회복을 좀 도모하는 정책을 추구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때 이제 출구 전략을 너무 빨리 시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더블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출구 전략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출구 전략이 뭐냐면은요.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원래 그 군사 용어였어요. 베트남 전쟁 미국이 옛날에 했었을 때 그 승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좀 이제 끝내려는, 빠져나오려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유래된 군사 용어가 바로 출구 전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출구 전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썼던 비정상적인 정책의 기조를 위기 이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할 때 통화량을 팍 늘린다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팍 늘린다거나 뭐 하는 그런 전략을 보통 취하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조치들
를 주로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살펴볼 얘기겠지만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을 때 기준금리를 막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출구 전략을 한다면 이제 기준금리를 서서히 이제 올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조세 정책을 활용을 해서 경기에 대응하려고 했어요. 경기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감세 정책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감세 정책을 뭐 축소한다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하는 걸 서서히 하는 것 바로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출구 전략의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타이밍이 어려워요. 타이밍이 어려워. 출구 전략의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즉 출구 전략을 너무 빨리 시행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디플레이션, 물가가 막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현금을 좀 많이 비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재고 수준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고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재고가 감소한 이유가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출구 전략을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하면요. 그러면 더블딥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늦게 시행하게 되면 너무 이제 그 유동성에 돈이 많이 풀려서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참 출구 전략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경기 종합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경기가 변동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은 보통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더블딥 그 영국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지만요. 보통 이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그렇다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분기 연속 했다가 기사에 또 나와 있던 것처럼 얼마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더블딥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GDP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항상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되죠. 사후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확인시켜주는 지표는 맞는데요. 현재 경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기 변동 이야기 처음에 했을 때 특징이 뭐라 그랬죠? 경기 변동은 불규칙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기가 어떻다, 보통 이제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어떻다라고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이 국면이 끝날지, 다음 국면으로 언제 넘어갈지, 지금이 저점인지 아닌 정점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이제 뭔가 기준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은요, 동네에서 동네 세탁소를 가봤대요. 그 세탁물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나 이걸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제 상태를 좀 이렇게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유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름의 촉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왜냐하면 유통업계에 있으면 이제 소비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통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나름의 촉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판매업자라면은요, 화장품 매장에서 올인원 제품이 많이 팔리면, 또는 뭐 편의점에서 로또가 많이 팔리면,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불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어떤 CEO들은 동네에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가지고 경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그럴 수 있지만 정부가 경기 대책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걸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부 당국은 다양한 경제 지표, 주로 이제 경제 지표는 통계가 되겠죠. 경제 지표 통계를 보고 경기 흐름을 이제 읽고 미래 경기를 예측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 되게 많아요. 물가, 금리, 고용률, 실업률, 경제 성장률, 주가 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가나 금리 같은 거는 이제 나중 주제에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경제 지표가 있냐면 경기 지수라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경제 지표는 통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제 기사에 나타나는 통계는 사실 여러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 일단 크기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 GDP 같은 거는 크기나 어떤 수준을 나타내잖아요. 통화량도 그렇고요. 그런 크기나 수준을 나타내는, 레벨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실업률, 경제 성장률처럼 퍼센트로 이제 나타난 그런 지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수로 되어 있는 그런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통계를 볼 때 유의할 사항이라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을 봐야 돼요. 전년 대비인지 아니면 전기 대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인 경우에는 바로 직전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전월 대비 또는 뭐 전분기 대비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기사에서는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 같은 기간, 즉 매월 발표되는 자료라면은 전년도 동월이 될 테고요. 만약에 뭐 분기라면은 전년도 같은 분기, 2분기, 3분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 동기 수치와 비교한 게 바로 전년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활용하는 게 좋아요. 전기 대비 같은 경우는 연속된 흐름이나 추세를 볼 때 유용하고요. 전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흐름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인지 전기 대비인지 살펴봐야 되고, 또 뭐 지수라면은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뭐 퍼센트라면은 어떤 시점에 대비 이제 몇 퍼센트가 올라간 것인가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볼 것도 경기지수도 지수니까요. 지수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지수란 어떤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측정하려고 만들어 쓰는 통계값, 일종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데요. 보통 뭐 이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로 기준이 되는 값이나 기준 시점의 값, 이걸 저는 클로바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클로바를 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비되는 비교하려는 값이나 비교하려는 시점의 값, 이거를 저는 이게 뭐죠? 스페이드. 스페이드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그 두 개를 구해서 이제 비례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교하려는 값이 얼마이냐? 뭐 기준 시점의 값이 100일 때 비교 시점의 값이 얼마인가? 를 구하는 게 바로 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100 곱하기 스페이드 나누기 클로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 해석을 하는 거를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기할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지수는 사실 그 지수의 수치 자체보다, 수준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수가 변화하느냐, 얼마나 변했느냐 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수가 커지고 있냐, 작아지고 있냐, 커지고 있다면 몇 퍼센트 커졌느냐, 몇 퍼센트 작아졌느냐,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치를 해석할지 얘기를 하자면은요, 만약에 어떤 지수가 100보다 큰 값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10이다 라고 합시다. 이 11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기준 시점보다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준 시점이 100일 때 어떤 시점의 값이 110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시점 대비 증가율을 따지면 110 빼기 100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증가율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뭐가 중요하다면, 전기랑 만약에 비교를 하는 거를 생각해보죠. 전기 지수보다 이번 지수가 큰 값이에요. 물론 작은 값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 지수는 110이고 이번 기 지수는 120이에요. 그러면은 전기보다 증가했다. 왜냐하면 숫자가 더 커졌으니까요. 110에서 120으로요. 전기보다 증가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전기 대비 증가율은 어떻게 구한다? 120에서 110을 빼준 다음에 110으로 나누면 되겠죠. 9.09% 증가했구나, 9.09% 상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 기 지수가 120이다. 기준 시점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냐? 그러면 기준 시점 대비니까요. 100에서 빼준 다음에 100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20% 증가했어요. 근데 100보다 큰 값이면 무조건 기준 시점보다 증가 또는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것보다는 전기, 비교하려는 그런 전기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뭐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그 방향과 변화 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 볼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요, 가격과 등락률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월세 상승률이 강북 지역의 3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3배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오르는 속도가 3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걸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퍼센트 포인트 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면 지금 아시면 되죠.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는요, 퍼센트의 차이, 정확하게는 퍼센트 값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작년에는 3%, 올해 실업률은 6%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금리나 실업률처럼 퍼센트로 표시되는 변수가 얼마나 많이 변했나 라는 거를 물어볼 때요, 실업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었나, 이렇게 얼마나 퍼센트로 표시되는 변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표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퍼센트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즉 퍼센트 값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6% 올해죠, 실업률이. 그 다음에 작년 실업률 3%죠. 그럼 6%에서 3%를 빼요. 그러면은 3% 포인트 퍼센트 값의 차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포인트 늘었다라고 대답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요, 그 퍼센트로 표시된 변수의 증가분을 2% 값의 변화율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에서 6%로 실업률이 바뀌었잖아요. 몇 퍼센트 변했냐? 6% 빼기 3% 한 다음에 3%로 나눠요. 그러면은 100%가 나오죠. 아, 100% 늘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2% 값의 변화율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퍼센트 값의 차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방법으로 선택할 경우에는요, 어떤 게 이제 잘못 작용할 수가 있냐면 엄청나게 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방법으로 많이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금리 같은 거는요. 근데 이렇게 표시했다고 해도 틀린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의미를 알고요. 퍼센트로 표시되는 그런 변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뭘로 표시했냐,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절적인 특성으로 숫자의 가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 변동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이 계절 변동 조절이 인지 아닌지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붙어 있는 경우 의미가 뭐냐? 의미는 뭐냐면은요, 가대 해석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절적인 특징으로 인한 숫자의 가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올해 추석이 만약에 10월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석 앞두고 소비 더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다면 10월 소비 판매액이 많이 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늘어난 10월 소비 판매액 을 11월 소비액과 그냥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1월 소비는 팍 준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비교한 면 이런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원통계에서 이 추석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한 숫자가 미치는 영향을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절 변동 성분을 제거한 통계를, 계절 변동 조절을 한 통계를 이용을 보통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뭐 순환변동치, 전월비 등등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수업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런 게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종합지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어떤 세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이 세 가지로 된 지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지수들은요, 여러 경제 지표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고용, 생산, 소비, 투자, 무역, 금융 등 국민 경제의 주요 부분을 대표하면서 경기 동향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가공해서 매달 선행지수도 만들고 동행지수도 만들고 후행지수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누가 발표하냐면 이제 뭐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 한국은행 통계, 한국거래소 통계, 간세청 통계, 뭐 금융투자협회 통계, 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작성한 통계 자료들을 종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선행, 동행, 후행 지수는 각각 이제 그 각각에 속해 있는 개별 경제 지표들의 가중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니까요. 기준 시점에 지수가 100이라고 났을 때 환산한 수치가 매달 발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경기종합지수 기사에서 전월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월비라는 용어는 뭐냐면 매달 여기 경기종합지수가 발표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월 대비 지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전월비의 값이 크면 클수록 경기 진폭이 크다는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수 전월비가 커지고 작아지는 방향, 정도, 추세 같은 걸 본다면 단기 경기 흐름 파악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선행지수든 동행지수든 후행지수든 해당 지수의 값과 비교를 해서 전월지수보다 뭐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달아 계속 큰 값이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상승하고 있구나.
뭐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계속 작은 값이다. 매달 계속 작은 값이다. 라고 한다면 경기가 뭐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 이제 그게 변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뭐다? 전월비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선행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뭐 선행 지수를 뭐 선행 종합 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경기 선행 지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지표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잘 가공해서 만든 지수예요. 이 지표들 자체도 지수인 경우가 있고요. 뭐 금액인 경우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어떻게 가공했냐? 일종의 가중평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중평균해서 만든 게 선행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에 그러면 선행지수를 구할 때 들어가는 개별 지표로는 뭐가 들어가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생산 쪽에서는 뭐 재고순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순환 지표는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건데요. 만약에 이제 출하와 재고가 뭐 출하도 늘고 재고도 느는 그런 경우에는 호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0%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뭐 출하도 감소하고 재고도 감소하면 불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하가 상대적으로도 높아지면 경기가 좀 안 좋구나, 침체기가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면에서는 재고순환 지표를 활용해서 선행지수를 만드는데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자, 소비면에서는요 경제심리지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경제심리지수는 이것도 이제 그 자체가 지수인데 경기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민간이나 뭐 경제 주체들에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심리를 설문조사하는 거죠. 그죠?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실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실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설문조사를 해서 지수화를 한 게 바로 뭐다? 경제심리지수라는 그런 경제지표예요. 이 경제심리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이용해서 그것도 선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만드는데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면에서는 뭐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뭐 건설 수주액 같은 게 들어갑니다. 건설 수주액이라는 거는 뭐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은요 제조기업에서 이제 막 기계 구입 같은 게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가 선행지수의 그 선행지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그런 포함시키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설 수주액도 비슷하게 건설 수주액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앞으로 건설 고용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거를 가늠해 볼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 면에서는 기계, 건설 이런 통계들이 선행지수 구할 때 들어갑니다. 자, 금융면에서는 코스피. 왜냐면 주가지수라는 거는 코스피 지수. 주가지수라는 거는 미래를 이제 반영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게 이제 주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코스피 지수도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한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장단기 금리차. 우리가 이제 금리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요것도 선행지수를 구할 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입 물가 비율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중요한 거 하나하나 뭐가 들어가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지표들로 구성이 된 거냐면 이들 지표들이 결국에는 경기를 앞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실제 경기 움직이는 것보다 더 먼저 움직여요. 짧으면 뭐 3개월 전에 또는 뭐 길면은 10개월 전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들 지표들이 움직이면 짧으면 3개월 후, 길면 뭐 10개월 후 경기가 어떨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변하기 이전에 경기 선행지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계속, 뭐 여기서의 계속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몇 달, 6개월 정도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경기가 좀 꺾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동행지수, 동행종합지수 또는 경기동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동행지수라는 건 현재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동행지수의 개별 지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생산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파악하려고 하고요. 뭐 소비가 얼마나 활발하냐, 뭐 소매 판매액 지수나 내수출하 지수가 그래서 들어가고요. 무역이 얼마나 활발하냐. 보통 경기가 좋으면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수입제도 더 늘어납니다.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활발한가 요거를 수입액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액도 경기 동행 지수의 개별 지표로 들어가고요. 고용 면에서는 고용이 이제 활발한지를 농림업을 제외한 총 취업자 수인 비농림업 취업자 수가 동행 지수의 개별 지표이다라고 지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다 제가 설명했는데 요거 설명 안 했군요. 실질 건설 기성액이 뭐냐? 이거 뭐냐면요. 되게 크게 대규모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건축 단계별로 이제 건설 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대금이 있어요. 그 대금 같은 거를 생산자 물가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실질 개념으로 이제 측정을 했다 해서 실질 건설 기성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현재 경기와 현재 경기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 이런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동행 지수를 만약에 잘 만들었다면은요. 또 선행지수를 잘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차 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행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잘 못 만들었으면 그렇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수가 기준 시점이나 아니면 어떤 개별 지표로 선행지수나 동행지수를 만들지 조금씩 이제 그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행 지수가 있는데요. 후행 종합 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경기 후행 지수라고 얘기도 하고, 후행 지수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경기를 알려주는 지수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경기가 예측한 대로 흘러갔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경기를 나중에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잘 안 집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경기 후행 지수가 막 이렇게 뭐 언론에 그 관심을 받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테니까요. 경기 후행 지표는 개별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뭐 생산자 재고가 늘었는지 또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뭐 상승했는지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물가 이야기할 때요. 뭐 그 다음에 고용 면에서는 뭐 취업자 수, 소비 면에서는 수입 소비재가 늘었는지, 뭐 그 다음에 금융에서는 기업업 유통 수익률 같은 거를 따져가면서 후행 지수를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일종의 가중 평균을 해서 후행 지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요 후행 지수에 상용 임시 근로자 수, 즉 계약직 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들어갔었어요. 고용 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만 침체돼도 막 기업이 막 인원을 막 감축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그런 지표들은 이제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그 선행, 동행, 후행 지수에 들어가는 세부 지표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그 변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정이 돼서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개별 지표, 현재의 경기를 잘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개별 지표.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예측한 대로 흘러갔는지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개별 지표들을 이제 잘 골라서 각각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짜 마지막 시간 순환 변동치 이야기 해야 되는데 기사에서 순환 변동치 나왔죠.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경제는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만약에 경기 지수가 뭐 0.1, 0.2 아주 조금씩 변한다고 하더라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지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직선에 가까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순환 변동치라는 건 뭐냐면 이 우상향하는 추세선을 제거를 해요. 즉 수평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락폭을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조정 작업을 거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의미는 뭐다? 시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분을 제거를 했다라는 거고요.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기 국면의 변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만약에 수평 추세선 이거를 이제 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보다 더 높은 값이면 경기가 현재 좋구나. 그 다음에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현재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경기가 좋구나,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수평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그때보다도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로 나빠질 것으로 이제 생각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경기 지수의 값이 100보다 높냐, 낮냐는 단순히 기준 시점보다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경기 지수, 뭐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 또는 뭐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이렇게 경기 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100보다 높냐 낮냐에서의 100은요. 기준 시점이 아니라 호황과 불황을 구분하는 추세선이 기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지표는 단순한 동행 지수가 아니라 사실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경기를 예측하려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순환 변동치는 추세선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하게 하자면은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경기 순환의 여러 양상들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 일반적인 형태, U자형. 그쵸? 그 다음에 V자형, 냄비. 그쵸? 그 다음에 이중 침체, W자형, 장기 불안, L자형.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나이키형 있었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들 만약에 몰랐다면은 용어도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통계 볼 때 유념해야 될 점들 제가 뭐 기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퍼센트 포인트가 뭔지 알아야 된다. 뭐 등등등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종합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경기 종합 지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행 지수, 뭐 경기 선행 지수, 경기 종합 지수, 선행 종합 지수, 선행 지수 뭐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선행 지수는 의미가 뭐다?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믿겨지는 그런 것들로 구한 일종의 가중평균, 즉 지수이다라는 얘기고요. 동행지수는 뭐다? 경기 동행지수, 동행 종합지수. 이건 뭐다? 현재의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믿겨지는 그런 개별 지표들을 이용해서 만든 지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행지수는 경기가 움직인 다음에 경기를 사후에 확인하는 그런 개별 지표들을 이용해서 만든 지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순환 변동치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워드들도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퀴즈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자,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